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등고등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 학교 설명회 사이트에 접속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본교 교무기획부장 김상훈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 진학관리부장님의 입시 및 진학 전략 소개, 교육과정부장님의 학교 교육과정 안내, 진로상담부장님의 학교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본교학교 설명회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교 서경학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원고등학교 교장 서경학입니다. 평소 덕원고등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3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본교에 직접 모시고 입학 설명회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설명회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최선을 다하여 설명드림으로써 중3 학생들의 진학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 오늘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상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로 연락 주십시오.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은 잠시 뒤 담당자들이 상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 저는 우리 학교 자랑 몇 가지를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먼저 우리 덕원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주위 어느 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덕원고등학교의 자연 환경을 보십시오. 성암산 간산, 유건산으로 둘러싸인 포근한 향지에 옥수천이 흐르는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꽃피고 녹음지며 단풍 들고 눈 내리는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좋은 곳입니다. 학교 시설 역시 최고입니다. 지난해 최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첨단 장비와 시설들을 갖추었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층에 학생들을 위한 카페 형식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개방형 독서실과 개인형 독서실을 준비했습니다. 시설이나 환경면에서는 우리 학교를 따라올 것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고 자랑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함이 못내 아쉬워 몇 장의 사진으로라도 달래보려고 합니다. 본관 2층에 있는 갤러리 드리나무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작품이나 다양한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들을 상시 전시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아울러 우리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관 3층에 있는 높은 음자리 홀로 이곳은 학생들의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이며 그리고 역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관 4층에 있는 카페 도란도란 여기서는 학생들이 독서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관 4층에 있는 학연휴란 공간입니다. 이곳은 창밖을 보면 숲이 어우러져 있고 아울러 옥수수천이 흐르는 물소리가 잘 어울리는 그야말로 천혜의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이곳에서 휴식도 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상담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교 도서관 심술관입니다. 2층에 있는 이 장스가 있어 학생들이 여기서 독서도 할 수 있고 아울러 저기 보이시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역시 도서관 3층에 있는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실입니다. 총 266석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청남사라는 곳으로 종로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독서실로 개조해가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독서 공간과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 검색실 그리고 토론 학습실 등 다양한 공간이 구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또 자기들끼리 모여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같이 학습에 필요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청남사 1층 개방형 자기주도적 학습실입니다. 인터넷 자료 학습실로서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원격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 학습에 필요한 자료도 검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남사 2층에 있는 토론학습실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단위 학생들이 모여가 같은 진로의 학생끼리 서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은 종대에 기숙하던 방을 개조해서 개인 독서실로 꾸며놓은 곳입니다. 큰 규모는 13인이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규모는 5인이 들어가서 이 안에 역시 보시다시피 컴퓨터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어가 이 안에서도 원격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쉽지만 학교 소개는 학교 전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선생님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늘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상담 전문가들이십니다. 교우관계나 학교 생활에 대한 일상적 상담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 맞춤형 상담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수능을 통한 정시전형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대학 입시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가 진학지도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각 학년에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상위 학생들은 따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여 매년 대입성과로 그 실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학생들만 우리 학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좋은 학생들을 만난다면 중학교에서 본교에 입학할 때보다 본교에서 졸업할 때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최고의 대학에 진학시킬 것을 감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황덕구 진학관리부장님의 입시 및 진학 전략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안정된 진행을 위해 부장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년 학부모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다가 온라인으로 설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입을 위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아마 이것이 오늘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7년 전에도 우리 애를 위해서 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4년 전에도 역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입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7년 전의 고민을 다시 4년 전에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학부모님께서는 오늘 설명회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꼭 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학교의 진학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는 수도권에 있는 합격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학생이 여러 군데에 합격했을 때 2장을 합격했다면 2로 표현이 되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크게 표를 만들다 보니 수도권은 서영고, 서성안까지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저희 학교는 수시, 정시에 재학생과 졸업생을 다 구분해서 오픈시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에는 재학생의 수시에서 2명이 합격을 했고 연세대에도 역시 수시에서 2명 재학생이, 그리고 고대에는 수시에 재학생이 5명, 졸업생이 2명, 그리고 정시에는 연세대에 재학생이 2명, 고려대에는 재학생이 1명, 졸업생이 3명, 나머지는 보시는 표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등록자로 보시면 등록자라는 것은 한 학생이 여러 군데 합격했더라도 한 군데만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 1인당 하나만 카운팅되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위에 있는 합격자보다 많이 줄죠. 서울대는 수시에 재학생이 1명입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수시에 재학생이 2명, 정시에 재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고려대는 재학생이 3명, 그 다음에 졸업생이 2명이 수시에, 정시에는 재학생은 없고 졸업생은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는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대나 중경외시 이화여대 쪽은 기타 처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서영고에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위 12개 학교로 나누어서 보신다면 1.19부터 1.64까지가 12개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고 3.04는 그 이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25명과 15명을 나눠놓죠. 25명이 상위 12개에 있는 대학이고 나머지 15명은 그 밑에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분포는 12개 있는 대학의 내신 분포는 1.19부터 2.48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는 2.48부터 3.51까지가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권에 역시 마찬가지 합격자를 보시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재학생이 수시에 1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이 49명, 정시에 49명, 그래서 재학생이 171명이 합격생이 나왔고, 경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44명, 정시에 10명이 나왔죠. 근데 등록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역시 많이 줍니다. 경대 같은 경우에 수시에 재학생이 23명, 그리고 졸업생이 6명, 정시에는 재학생이 4명, 수시에는 졸업생이 17명이었습니다. 영남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수시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학생들의 정시 자원은 대부분 영대에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별로 역시 마찬가지 합격자의 내신 분포를 보시면 경대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중반부터 3점대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2점대 중반도 있고 4점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7점대는 그 해에 지원한 학생의 학과가 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달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명대도 다음과 같고요. 대구대도 다음과 같습니다. 대가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신대가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점대가 있는 경우에는 간호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해하시는 의치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위권이 서연고에 적은 이유는 우리 학교는 1점대의 대부분 학생들이 의예과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의예과에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고려대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예과에 합격을 한 학생은 의예과를 등록을 하고 의예과에 합격을 하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 대부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자를 보시면 재학생이 모두 다 의예과였죠. 그죠? 9명입니다. 한의회가 최저가 좀 의예과보다 낮기 때문에 3명이 써서 합격을 했고요.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졸업생은 수시, 정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학교 졸업생은 수시에 합격자가 많습니다. 등록자를 보시면 실제 합격은 9명이지만 등록자를 보시면 재학생 4명입니다. 즉 재학생 4명이 9군데에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졸업생도 수시에서 3명, 정시에서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는 11명인데 우리 학교에 이 의예과 합격생이 많이 나온 이유는 의예과 지원 전략이 1점대 학생들이 우리 학교 매년 보시면 10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이과에. 자연계열의 10명의 학생들이 대부분 1장 또는 2장 이상을 의예과를 지원을 하고 그 이외 일반 학과를 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의예과에 합격을 하는 학생은 한 30%에서 4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 한 40%에서 50%가 실제 일반 학과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머지 한 10% 정도의 학생들이 그냥 아무 곳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재수의 길을 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재수했을 때 학생들은 다시 그 다음 해에도 내신이 1점되기 때문에 최저를 맞춰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시에 4명이 나온 학생은 그 학생들 대부분이 실제 수시에 갈 수 있는 자기의 내신보다 좀 더 나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정시에 많은 학생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치에도 2점대 초반까지의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의예과 안 되면 지혜를 간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의에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의예, 지혜, 한의회가 다 고르게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예 그리고 한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교의 최종 등록자 기준을 보시면 4년간의 자료입니다. 4년간 보시면 2017년에는 36%의 수시 등록자 비율에서 실제 작년에는 63.26%까지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시 등록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정시는 작년에 23.49%, 즉 등록자 모두 합치면 373명으로 작년 재학생 430명 중에 86.74%가 등록을 했습니다. 즉 남아있는 13% 정도가 재수의 길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학생 수가 약 한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학생 수는 337명, 12개 반 337명입니다. 우리 학교가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라고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교 선생님들도 학점제 연구학교로 인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더 많아지면 내신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올해 그리고 작년, 즉 올해 2월 졸업생과 올해 3학년 학생의 내신 분포입니다.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 고교 학점제는 오히려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표에 보시면 작년에 1.11이 자연계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5까지 학생이 4명 있었고 1.5부터 2.0까지 학생이 4명, 그래서 8명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1.09가 1등입니다. 1.09부터 1.5까지가 2명, 인원수는 2명이 줄었습니다. 1.5부터 2.0까지가 9명입니다. 인원수로 보시면 8명이 11명으로 늘었죠. 그죠? 숫자가 단순히 3으로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끝에 합계를 보시면 작년 졸업생은 220명입니다. 220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올해는 자연계열이 171명입니다. 퍼센트를 보시면 1등급이 3.6%가 작년의 결과였다면 올해는 6.4%까지의 1등급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즉 전년도보다 배 가까이의 1등급 비율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을 보시면 인문계열은 작년에 1등 역시 1.11 1등이었고 1.5까지가 2명, 1.5부터 2.0까지가 4명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1.5 안에는 없고 1.51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51부터 2.0까지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시면 마찬가지 전년도에는 213명이 인문계열이었다면 올해는 16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시면 전년도에는 2.8%, 올해는 2.4%. 그래서 전년도하고 1등급의 비율은 비슷하다. 그런데 최상위에 1.5 안에가 없는 이유는 올해 3학년부터 최상위 학생들의 이과 쏠림이 조금 심화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이 자연계열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학년도 지금 1학년도 거의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2학년이나 1학년은 지금 현재 3학년과 동일하게 330명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입생 역시 마찬가지 본교는 3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수로 보시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200명 중에 50등과 100명 중에 50등은 비율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같은 등수에 대한 내신을 보신다면 올해가 분명히 떨어진다. 그거는 맞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20명과 올해 171명을 비교했을 때 10등까지는 나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과 쏠림이 심해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비율로 보시면 같은 등수에 0.3에서 0.5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는 2020학년도가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고 2021학년도가 현재 3학년입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가 올해 중3, 즉 내년에 고1이 되는 신입생들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작년 졸업생은 50만이었죠. 근데 올해 3학년은 44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학년까지 44만 거의 유지하다가 신입생은 41만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대구를 보시면 올해 졸업한 학생이 2만에서 지금 현재 3학년이 16,800입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줄었죠. 그죠? 이 3,000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본교도 100명 정도가 줄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2024학년도까지 12개 반이 유지됩니다. 계속. 2025학년도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근데 대구시를 보시면 대구시는 지금 현재 3학년과 신입생을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약 2,000명 정도가 줄죠. 근데 본교는 줄지 않았는데 분명히 어느 학교는 줄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가 몇 개 있는지 보시면 일반고하고 자사고가 69개가 있습니다. 70개로 보시면 약 학평균으로 2개 반씩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학교는 줄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는 학급당 평균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본교는 지금 현재 1, 2, 3학년 공이 28.5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학교 평균 학급 12반이 아닌 우리 학교는 24명으로 따졌을 때 반수는 14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교가 고교 학점제 다시 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학생의 선택권을 분명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다른 학교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각 과목들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줘도
그렇게 크게 내신에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를 위해서는 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표준화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대학별로 전형 방법수를 최대 6개 이내로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4개, 정시에서 2개, 즉 4+2 체제라고 하지만 실제 일반고에서는 4+2 체제가 아닌 3+1 체제 또는 2+1 체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에는 4개 전형, 즉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위주 4개 전형이 있고, 정시에는 수능과 실기 실적 위주 2개 전형으로 나뉘지만 2024에는 논술이 굉장히 축소가 되죠. 그죠? 그리고 저희는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실기나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같은 일반계 고에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요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하면 2+1 체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은 9월에 수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12월에 정시 모집, 그리고 2월에 추가 모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4는 2023과 달리 좀 특이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도, 즉 현재 1학년까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이 어느 정도 대입에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2024년도에는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전체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에서 정시 위주의 전형이 확대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16개 대학이 40% 이상을 지금 현재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이외의 대학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는 10%로 이상 의무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선발을 10% 이상 권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이미 대구 경북은 10% 이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혜택이 없을 것 같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는 10% 이상 의무 선발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정시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시로 가야지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십니다. 내신이 안 나오면. 거기서 정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수능은 좀 개편이 되죠. 선택 위주의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택은 수학 영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 있었고요. 그런데 국어 영역도 선택이 되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4의 수능 성적표는 물론 2022하고 똑같습니다만은 국어가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하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을 합니다. 탐구가 많이 바뀌죠. 탐구가 지금까지는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2과목 그리고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2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됐지만 2022부터는 탐구 영역,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과목 그리고 과학과목 중에 아무거나 2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가 지금 현재는 아랍어를 제일 많이 쓰죠. 상대평가라서. 근데 이것이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문이나 아니면 제2외국어 학교에서 배우는 일어나 독일어를 응시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표를 자세히 보시면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실제 몇 점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것을 원점수라고 하는데 실제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목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보정된 점수로 고치는 것이 표준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원점수는 해당 영역의 문항수 중 정답을 한 문항의 배점 합을 원점수라고 합니다.
국어는 만점이 100점이고요.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 한국사 50, 탐구 과목이 각각 50점씩입니다. 근데 표준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역이나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원점수를 따라서 변환한 점수인데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100점, 표준 편차가 20점인 점수로 환산했을 때의 자기 위치고 탐구 영역인 경우에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점인 점수로 변환했을 때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100분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표준 점수를 근거로 해서 상대적 서열입니다. 제가 상위 10%다, 20%다. 이것이 바로 100분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계산은 조금 다르게 되지만 계산이 동점자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급이죠. 그죠? 수시에서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 최저 기준이라는 거죠. 이 수시에서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등급이 실제 전체 표준 점수의 상위 4%입니다. 과목 간의 4%고 2등급은 1등급을 제외한 7%, 즉 누적까지는 11%, 3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교는 인문 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어떤 걸 치든 수학을 어떤 걸 치든 대부분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탐구 과목조차도 지금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탐구에 사회 또는 과학 계열 구분 없이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좀 크게 해놨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등 제가 말씀드린 학교들이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학교일 겁니다. 이 학교들도 인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계열인데도 이과 계열의 학생들을 뽑고자 한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은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보시면 국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수학에 제한이 없는 학교들보다 수학에 제한이 있는 학교가 마지막 표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예상컨대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표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보내고 싶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학교들은 자연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확률과 통계가 아닌 미적분 또는 기하 중에 택해야 된다. 그리고 탐구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 사회해서 안 되고 과학만 2개를 해야 된다. 역시 보내고 싶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선택형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과 거의 상위권 대학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과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탐구는 반드시 과학 2과목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상위권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끝에 보시면 지금 저 점선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한국사죠. 한국사를 응시해야지만 반드시 수능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응시자라는 이야기는 한국사 응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졸업생과 작년 졸업생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실제 수능 원서 접수한 학생이고 그 앞에 까만색으로 표시된 학생 숫자가 실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입니다. 2020학년들을 보시죠. 2020학년들을 보시면 54만 8천 명이 지원을 해서 48만 4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응시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6만 4천 명 정도가 미응시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4만 8천 명 중에 재학생은 몇 명이냐면 34만 7천입니다. 앞에서 제가 올해 졸업한 고3 학생이 몇 명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0만이었습니다.
50만에서 실제 수능에 응시한 고3 학생은 34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6만 명이나 응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졸업생은 몇 명이냐? 졸업생을 보시면 굉장히 표가 작습니다만은 수능 마지막 칸에 4년도에 졸업생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졸업생 숫자입니다. 졸업생은 4년 동안 거의 13만에서 13만 8천까지 13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표를 다시 보시면 재학생이 34만 7천에 졸업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만 6,900명이었죠. 그죠? 퍼센트로 보시면 전체 중에 28.3%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4학년도를 보시면 2024학년도가 고3 학생 수가 50만에서 42만이라고 했죠. 42만인가 41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죠? 다시 41만 5천이네요. 그죠? 41만 5천에서 지금처럼 16만 정도가 미응시다. 적게 잡아서 15만이라고 보신다면 30만 정도가 응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만 중에 졸업생은 13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될 거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5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실제 올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예상이 지금 보시면 44만 5천 명입니다. 전국에. 그런데 지금 수능 접수자가 48만이었죠. 결과가. 48만 중에 예년과 동일하게 6만 정도가 미응시라면 42만입니다. 42만 중에 13만 명이 졸업생이라면 퍼센트는 31%가 넘습니다. 졸업생이 15만이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37%까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졸업생이 굉장히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이 성적이 강하다는 건 아시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2019학년도에 대한 수능 분석 자료인데 빨간색이 졸업생 성적입니다. 국어, 수학, 가, 수학나 모두 다 졸업생 성적이 좋죠. 대구 지역을 좀 더 보시면 이 자료는 2020학년도 대구 지역입니다. 22,900명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재학생이 17,000명, 졸업생이 5,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어 영역에 보시면 1등급은 667명이 재학생, 졸업생이 517명이었습니다. 수학 나 같은 경우에는 11,000명 중에 420명이 재학생, 그리고 2,347명의 졸업생 중에 234명의 1등급이었습니다. 졸업생이. 근데 이과는 상당히 좀 험난합니다. 6,400명 중에 재학생 6,400명 중에 217명이었고 졸업생은 2,928명 중에 1등급이 283명.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졸업생이 1등급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등급이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올해는 졸업생이 역대 최대가 될 거다. 특히 대구 지역은 의치안을 위한 N수생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대구에서 정시에서 의예과를 가겠다. 상당히 힘들다. 재학생 중에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 충족자 현황인데요. 이거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과 의치안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표 위에 자연계열 재학생 53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뭘 뜻하냐면 정시 성적으로 재학생 53등이 되어야지만 2020학년도에 대구 지역에 있는 의예과 제일 낮은 곳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정시 143등이라는 이야기는 수시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까지 포함했을 때 143등이 되면 정시에 합격한다. 그런데 재학생 53등이고 졸업생 143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학생 53명 중에 실제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이 제외해버리면 정시까지 남아있는 학생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3명 중에 재학생은 15에서 많게는 20, 나머지가 전부 다 졸업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최저 기준 충족자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최저가 사보의 탐구 2과목이죠. 그래도 그게 대구에만 201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탐구 한 과목이 반영되는 사보는 351명, 즉 2.8%. 탐구 2과목의 삼합 3이 268명, 탐구 한 과목의 삼합 3이 474명. 지금 요까지 있죠, 그죠? 대구 지역에는 삼합 3까지 있습니다. 즉 내신 1등급이고 정시로는 474등 안에만 들었으면 수시에 의예과는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듯이 수시에서 의예과 가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율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지금 현재 의예과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수시, 정시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의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면 정시 인원은 약 한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수시는 그 정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대가 새로 2022학년도에 들어오죠, 그죠? 2022학년도 약대 인원이 약 1,500명 정도입니다. 이 1,500명 정도를 보시더라도 수시에서 900명, 정시에서 약 한 6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대도 보시면 전형별로 보시면 수도권은 학충이 많고요. 지역으로 갈수록 지역에는 교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영대 약대나 대가대 약대가 최저 기준을 좀 높여놨습니다. 대가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삼합 5입니다. 거기에 단서 조항이 수학 2등급 이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1점대 후반이라도 영대나 대가대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2022학년도의 대입 전형에 보시면 스카이 그리고 주요 12개 대학 그리고 주요 24개 대학으로 나눠 보시면 스카이에 10,000명 정도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10,000명이 어떤 인원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구에만 69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 1점대 학생이 약 한 400명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재학생 비율은 약 한 4%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1점대를 같은 비율로 환산해 보면 400명 곱하기 25를 하면 되죠. 그러면 약 한 10,000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해 1점대 학생이 전국적으로 10,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카이의 정원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이외에 보시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과고나 외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1점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카이에 가겠다 또는 의대를 가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올해와 달리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 생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이야기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하죠.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즉 다시 말하면 내신이 일반고보다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내년도 입시부터는 일반고가 상당히 유리한 전형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시가 확대된다고 해서 줄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간 줄지만 그것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죽는 건 절대 아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 지역의 모집 인원은 뭐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크게 변화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4학년도에는 학생부 기재 항목의 축소가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폐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바와 동일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교과활동이 과목당 500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활동이라는 이야기는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즉 국어를 선택했으면 국어에 500자, 수학을 선택했으면 수학에 500자를 기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연간 500자, 그리고 자율활동이 비교과로서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입니다. 봉사활동 보시면 미기재고요. 논란이 되었던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은 현재 1학년까지만 반영이 되고 2024학년도, 즉 신입생부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지금과 달리 상당히 반영되는 분야가 줄어듭니다. 즉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자율활동, 행동특성, 종합의견,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이지만 주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 교과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입학 전형을 예고했죠, 그죠? 굉장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이 정식 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 평가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신이 얼마든 학교에서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았든 수능만 잘 치면 수능 100%로 갈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 1학년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도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시 모집에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보시면 정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이 60점 배점이 되고 교과평가가 40점입니다. 학교별로 2명 이내에 추천을 받고 이 전형에서는 졸업생도 역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모집 학과가 다음과 같고요. 의예과도 역시 모집을 합니다.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조차 수능 100이 아니고 1단계는 수능 100으로 뽑지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점 그리고 교과평가 20점입니다. 그럼 교과평가가 뭐냐? 보시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을 반영하겠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반영하냐면 모집 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보셔야 되겠죠.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 성취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즉 학종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학종에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는 이제부터는 1학년부터는 서울대에서는 수시도 정시도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모집은 최저 기준은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6에서 7로 바뀌었습니다. 약간 완화가 되었죠. 그리고 교과 이수 기준 개편을 했습니다. 교과 이수 1은 전 모집 단위가 공통으로 사회 교과 중에 3과목, 과학 교과 중에 3과목을 하거나 또는 사회 교과 중에 3과목, 과학 교과 중에 3과목, 그리고 제외국어 또는 제가 여기 뭔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릅니다. 사회 과목 중에 4과목, 과학 교과 중에 2과목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교과 이수 기준 2는 수학은 일반 선택 4개, 그리고 또는 일반 선택 3개와 진로 선택 1개, 과학은 일반 선택 3개 더하기 진로 선택 2개 또는 일반 선택 2개에 진로 선택 3개, 사회는 일반 선택 3개에 진로 선택 1 또는 일반 선택 2개에 진로 선택 2. 이 3개의 교과군 중에 2개 이상을 충족을 해야지만 서울대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의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이거 역시 불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결과를 요약해 보시면 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학교 수업 중심입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즉 수업을 일제식으로 했을 때는 기록할 게 없겠죠, 그죠?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는 왜 그렇게 과정 중심 평가가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다 학생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도 지금은 버리면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대학을 잘 가느냐, 이런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습관화되어 있고 자기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 근데 이게 학생이 이렇다고 해서 다 될 것은 좀 힘들겠죠. 학교는 어떤 학교가 돼야 되느냐? 수시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시도 충실히 준비할 수가 있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대입을 위하여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느냐?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덕원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희 학교에 보내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치현 교육과정 부장님의 학교 교육과정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조치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아마 고교 학점제란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본교는 2018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교 학점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화면에 보시면 교육과정, 평가제도, 졸업제도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평가제도하고 졸업제도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 가질 것은 교육과정인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진로에 따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학생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학을 하게 되면 그 일정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5월달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마 안내 책자를 배부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달에 1차 수요 조사 실시를 하고 7월달에 2차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월경은 다음 학년도 2021년도 교육과정을 학정을 짓게 됩니다. 짓게 되면 9월경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및 최종 학정을 하는데 여기서 최종 학정이 되었다고 꼭 완전히 학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로는 수시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쯤 돼가 아마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어 그때 나름대로 여러분들 과목을 또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럼 본교의 교육과정은 이제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공통교과로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2학년, 3학년 정규 교과목 대부분이 학생이 직접 선택한 과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아마 대학 입시에서 전공 적합성이 강화됨에 따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본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은 아주 다양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은 실제적으로 3학년 2학기는 아마 수능 때문에 수능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는 대부분 개설되가 100개 이상의 다양한 선택 과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럼 어떻게 선생님들이 제한된 숫자에 가능하겠냐? 이것들은 본교 선생님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한 선생님이 2-3개의 과목을 하면서 수업과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면 무턱대고 다 선택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과목 편식을 막고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선택 과목 구분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예체능을 한 군으로 하고 다음에 탐구 과목인 사회과학을 또 한 군으로 하고 생활교양 안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게 되면 학생들의 진로에 맞추어서 진정한 의미의 학생 선택권 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면 학생 이동이 번거롭고 특정 과목의 편중 현상으로 내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본교 진학부장님이 2개 학년을 통계를 내니까 선택 과목이 많았지만 학생들의 내신에는, 특히 상위층 내신에는 불리함이 없다는 그 통계치를 아마 제시하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학생들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 지금 2학년들부터는 석차 구등급 없이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신 불이익에 대해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따라 소인수 선택 과목 13명 이하도 역시 절대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는 1학년은 2층, 2학년은 3층, 3학년은 4층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 때문에 번거로움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한 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도 덕원고 입학생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뒤에 과목마다 공자도 보이고 일자도 보이고 진자도 보입니다. 아까 전에 일부 대학에서요,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하는 과목들이, 그런 명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과목의 특성에 따라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여 진로부장이나 담임선생님한테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밑에 다음은 생활교양 쪽 과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인데 수학 과목 이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로 진학에 따라 인문 사회 계열이나 상경 계열이나 수리과학 계열이 갈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인문 사회 계열 쪽 학생은 매 학기마다 수학 한 과목씩을 선택함으로 해서 수학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경 계열 쪽에 보면 3학년 1학기 때 아마 경제 수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제 수학은 수능 과목은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아주 유리한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경 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경제 수학을 또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는 심화 수학을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3학년 1학기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용되고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수능 중심으로 어떤 아마 수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심화 수학이나 또 수능에 관련된 과목을 이렇게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학 과목 다음에는 영어 과목 이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수 경로는 각 교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진로에 맞춰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한 겁니다. 수리과학 공학 계열은 영어 1, 진로 영어 1, 심화 영어 1, 심화 영어 독해 1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전에 수학 과목 이수 경로하고 조금 다르게 수리과학 계열 학생들은 어문학 계열에서는 한 과목 정도만 선택하지만 또 인문사회 상경 계열에는 2학년 같으면 한 2과목 정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한 과목 선택하면 본교는 과목당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주당 4시간의 수업 시수입니다. 그럼 한 과목을 하면 주당 영어는 4시간이지만 또는 영어 1과 영어과 문화 2시간씩 하면 주당 8시간 하는 시간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다른 교과도 이렇게 이수 경로를 안내하도록 안내 책자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들이
선택한 과목들을 통계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 1학기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애체능 중에 택을 하는데 지금 보면 미술 창작에 11명 학생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기도 보면 입체 조형에 13명의 학생이 이렇게 선택을 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을 보고 밑에 한번 교양 영역도 한번 살펴보면 요즘 학생들은 보건이나 심리학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정보도 많이 선택하지만 보건 심리학 쪽도 지금 선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각 전공에 따라 일본어 2나 중국어 2도 인원수가 적지만 저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각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신청 계율을 보면 원래 최종 수강 신청이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교 학점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3학년 1학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상 계열로 갈 학생들은 경제 수학이 한 14명쯤 이렇게 신청했는 것을 요것도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 수학 11명, 고급 수학은 전문 교과입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교양 한 과목 보면 환경,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논설, 프로그래밍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을 하는데 없는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고 이렇게 또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개설하기 힘들 때는 소인수 선택 과목이나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소인수 선택 과목으로는 미술 창작, 공동 교육 과정은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평면 조형 이렇게 개설하였고 또 덕원고 옆에 있는 인근 학교에 꿈큐 스쿨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드로잉, 과학사, 국제경제. 국제경제는 전문교과라서 일반 학교에 좀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이렇게 꿈큐 스쿨로 여러분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보면 여기서 아마 실용경제가 아니고 실용통계입니다. 지금 아마 빅데이터 시대에 아마 실용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교에 수학하는 과목이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본교 교육 과정이 힘드니까 아마 꿈큐 스쿨 운영으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화학 실험, 사회 과제 연구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 아이 학부모님에서도 우리 아이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을 한번 편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필수 과목은 그대로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들으면 되고 2학년 2학기 때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 같아요? 먼저 수학 2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회과제 탐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1, 그리고 생활 교양에는 지금 아마 전자공학과는 아마 정보를 선택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학생이 이렇게 선택하면 2학년 2학기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2학년 1학기 때는 4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4과목을 선택했다는 말은 16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2학년 2학기는 7과목을 선택합니다. 7과목이니까 4단위 치면 28시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을 가지고 수업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학을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국어 쪽에 독서, 다음 영어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4과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쪽은 아마 전자공학과니까 각 탐구 쪽으로 2개를 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교양 쪽은 1학기 때는 정보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2학기 때는 그러면 이수경로를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보과학을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역시 이 학생은 기하를 선택을 하고 수학 가지탐구 수학을 이렇게 두 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그리고 영어를 하나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는 2 과목을 두 개를 물리학 2하고 화학 2를 2 과목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생활교양 쪽에는 2학년 2학기 때는 정보, 2학년 2학기 때는 정보가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는 뭘 선택할 것인가는 눈에 잘 보일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선택하여 자기의 진로에 맞추어 가지고 대학 입시의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쌤이 상담한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의 경영학과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학년 2학기 때 또 4과목을 선택하는데 영어, 국어 한 과목하고 다음에는 사회 쪽 한 과목하고 다음에는 생활과학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활교양 쪽에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2학년 2학기에는 국어 다음에 또 국어 선택하고 수학 2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인문사회계열 쪽은 수학을 한 학기에 한 과목씩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2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아마 지금 영어 2나 이런 과목 수학 2는 전부 다 또 수능하고 연관되는 과목을 선택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하고 경영이니까 당연히 경제를 선택하고 또 이 학생은 아마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국제경제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교양 쪽으로 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를 한번 볼까요? 3학년 1학기 때는 심화 국어를 선택하고 다음에 경제 수학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학률과 통계를 선택하는데 아마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학률과 통계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 영어 1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회탐구는 사회 관련 계열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교양 쪽은 철학 쪽으로도 이렇게 선택이가 자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뭔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한 2개 과목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학생 선택급 보장으로 아주 입시에 준비하는데 긍정스러운 면도 많지만 걱정되는 점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목만 하면 되지 귀찮게 고교 학점제는 왜 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시대에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선택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변의 진로교사나 담임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수업을 하기 위한 학교 시설은 충분한가요? 본교는 작년에 학교 환경 조성 지원 사업으로 교과 교실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 아마 우리 학교의 우수한 시설들을 보면 수업을 하는 데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실이나 크로마키실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교실들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선택 과목이 많아지게 되면 소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 내신이 풀리지 않나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관심이 많지만 소인수 선택 과목은 석차 9등급이 나오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도 ABC 3단계로 절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생 여러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뒤에 추후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에 입학하여 좋은 쌤들과 여러분들 진로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로 상담부장님의 학교 프로그램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德공고등학교 학교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두 분 부장님을 통해서 교과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의 결국 어떻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인 진학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주로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덕원인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한 교육. 두 번째는 학생의 꿈과 길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 중심 학업 역량과 미래 역량 교육입니다. 앞으로의 사회,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궁금한 것을 찾아서 만들고 다양한 정보를 자신에게 맞게 구성하여 더 창의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스스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정해진 그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학생 스스로 연구 주제를 찾고 학생 스스로 봉사를 함으로써 좀 더 학생 중심적, 학생 주체적인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를 여는 교육입니다. 이는 단순히 독서가 독서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정보를 가공하고 만들고 활용하는 하나의 큰 기초 자료로서 독서를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 더 심화된 지식, 더 창의적인 활동을 저희는 유도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육과정 중심에 내실 있는 진로교육입니다. 어떠한 진로교육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에서 필요한 그 발달 단계, 어떤 진학과 진로의 준비 단계에서 바로 그 필요한 진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데 저희의 진로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 역량 교육으로서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 연계 학술 대의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자신이 수업 시간에 좀 부족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지적 호기심을 느끼는 그런 학문적인 분야를 스스로 탐구하고 자료를 찾고 정리하여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공동체 학업 역량 신장을 위한 학습 공동체 발표대회는 서로 다른 흥미, 서로 다른 전공, 서로 다른 진로를 희망한 학생들끼리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같이 모여서 서로 간에 서로 부족했던 점을 채워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서로 도와감으로써 알매 이르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협동성과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 주제 탐구를 위한 덕원 컨퍼런스입니다. 아마 올해 많은 학부모님들과 많은 우리 중학생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과연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할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사회가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학생들이 현재까지 넣은 이 많은 자료들과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역량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미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예체능이면 예체능 계열, 인문이면 인문, 자연이면 자연, 이 각각의 학생들끼리 서로의 관점에서 보는 이 미래 사회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균형 잡힌 미래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진로 관련 심화 향상을 위한 과학 캠프, 정보 캠프, 토론 캠프입니다. 자, 우리가 학생이 어떤 개인적인 연구 활동이나 탐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의 바탕이 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고 정보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생각만 했지 실제로 만들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토론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고를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나누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실제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문학과 창의성 향상을 위한 그런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이 인문계열 쪽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과학적인 부분들, 아마도 자연계열 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양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균형 잡힌 학생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연계 학술대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스스로의 주제를 설정하고 개인의 학업과 흥미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주안점은 모든 학교 활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러한 학습 활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어떻게 연계가 되었고 이를 어떻게 타당한 방법으로 연구하였는가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1학년의 행사로 2학년, 3학년은 대회로 실시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는 내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서 1학년 학생들은 수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할 수 있지만 대학교로 전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학생에게 수상을 해서 어떤 학생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에 녹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회는 2, 3학년의 시상, 1학년의 행사 기록 위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4월부터 7월까지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컨퍼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하기 위함입니다. 학습 공동체 발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협동심을 발휘하여 자신의 자율동아리에서 설정한 탐구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였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 서로 다른 지식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하나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부족한 면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가를 주로 보게 됩니다. 3학년은 4월부터 7월까지, 1, 2학년은 2학기 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 때 실시하는 이유는 수시 전형을 위한 학생부 마감일이 보통 8월 말 아니면 늦어도 9월 초에 형성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학기 때의 수상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 주제 탐구를 위한 덕원 컨퍼런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문이면 인문, 자연이면 자연, 예체능이면 예체능, 공학이면 공학, 각 학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토론과 조사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토론을 거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각 학기에 제시를 하며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때 컨퍼런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고, 앞에 1일차는 컨퍼런스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각 분과별 회의 및 토론을 통해서 각자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2일차는 각 분과별 발표 및 종합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 간에 간학문적인 이해, 통섭적인 이해를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과학 캠프, 정보 캠프, 토론 캠프는 주로 방학 때 실시를 할 예정이며, 그 각 과학과 정보, 사회의 각 영역별로 좀 더 내용과 방법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심화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문학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로서 각 대학조별 저명 교수님 및 책의 저자분들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인문학과 창의성적인 교양의 역량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의 서로 연결까지도 고려를 함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생 중심의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율활동도 기존의 담임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율활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도 여러가지 주의 여건에 발맞추어서 동아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봉사활동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학교축제도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 전시 활동으로서 연중 다른 학생들과의 서로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학교축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정규동아리 1, 2학년의 정규동아리만 25개, 자율동아리는 1, 2, 3학년 합계 100개가량을 운영을 합니다. 이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고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물론 담당 선생님의 지도 및 행정적인 도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학생들 중심으로 철저하게 동아리 활동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동아리 부장 및 부부장 학생들 중심으로 지도학생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학반별 자율활동의 경우 1인 1역할, 인성중심 자율활동, 진로중심 자율활동 등으로 각 반마다 서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는 선생님의 개입이 아니라 학생들 자체로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자율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아리 중심의 봉사활동입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입학하는 지금 중3 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무조건 학교 중심의 봉사활동으로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중심의 봉사활동을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동아리별로 수성구청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이 봉사다운 봉사가 무엇인가, 그 다음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이 무엇인가를 항상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학교축제는 단순히 일회성의 학교축제뿐만 아니라 그 동아리의 목적이라든가 어떠한 그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 방식에 따라서 온라인 방식, 축제 방식, 그 다음 전시 방식 등으로 다양한 동아리 결과 발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연중 동아리 축제를 실시하고 우리 학교 건물에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다양한 소통 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저희는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를 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학교에 굉장히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진로 독서 기반 자율주제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동아리별로 각 진로 및 교과 중심으로 뭉쳐있는 동아리가 발표하는 우리가 선정한 책 발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독서를 해야 효율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거를 교육하고 서로 간에 알아가기 위한 독서 캠프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대식 도서관이 실시하는 다양한 독서 활동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진로 독서 기반 자율주제 탐구 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 활동이 아니라 소규모 동아리 활동으로서 그 독서를 통한 실험, 탐구, 다른 후속 독서 등의 독후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그 다음에 단순히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선 더 심화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독후 활동의 정리 활동까지도 저희는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6월부터 11월까지 2학기 때 주로 실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동아리가 발표하는 우리가 선정한 책은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나 과학이나 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온 동아리 학생들이 다른 나머지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런 동아리로서 이런 동아리 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이 학생들이 그 책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 서적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제공하게 하고 독서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 학기에 한 번씩 저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서 캠프의 운영은 독서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다양한 방법, 자신의 진로라든가 목적에 맞는 독서 활동의 방법 등을 익히게 하고 실제로 독서를 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때 실시할 예정이나 여름방학이 학사 일정상 어떻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방학에 실시를 할 수 없다면 겨울방학 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학교 현대식 도서관은 큰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디지털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자도서관으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DBP와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와 국회도서관과의 제휴 등의 다양한 전문도서, 논문 등의 검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과 역량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가지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이북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유비쿼터스 도서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 있는 진로활동입니다. 자, 시기별로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로 발달 단계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수업, 그 다음 다양한 진로 관련 자료 개발 및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성장 주기별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진로 관련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학년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선정, 그 다음에 스트롱2를 통한 진로검사,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담임선생님 및 학생에게 객관화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학년에서는 진로진학 준비도 검사 및 학업 적성 검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의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결과를 1차 담임 선생님 및 2차 저와 같은 진로 담당 선생님 및 위클래스 담당 선생님과의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 발달 단계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학년 1학기 때는 학교 적응 및 교육과정 편성 안내, 2학기 때는 학습법 및 대학 입학 관련, 2학년 1학기 때는 진로 독서 관련 안내, 2학년 2학기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3학년 1학기는 수시전형 관련 활동, 3학년 2학기 때는 정시 관련 활동 등으로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진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학습법 관련 자료 및 3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과정 사이에서 디딤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관연도 면접 사례집, 대학 입학 선배들에 의한 학과 사례집, 교육과정 편성 안내 등의 책자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항상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항상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저희는 진로 전문가 진로 설정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특강, 학습법 캠프, 그 다음 교육과정 편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각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학기 때는 진로 특강, 그 다음 준비 교과 및 비교과 점검 컨설팅, 디라이트 졸업 선배들과의 만남, 진로 캠프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학년 과정에서는 1학년과 거의 유사하지만 1학년보다는 한층 더 심화되고 한층 더 전공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희 덕원고등학교에 입학하셔서 불타는 열정을 한번 마음껏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10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접수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서두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남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년에서 성적 상위 30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코칭이나 상담, 학생부 컨설팅, 특화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3 내지 4학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여러 부문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 개인 차이로 난 결과이지 와서 열심히 하면은 그런 차이 느낄 수 없습니다. 수행평가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정 성별 학생들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기숙사는 폐지되었는지요? 네, 작년 11일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남학생들은 숙박을 하였으며 그리고 여학생들은 12시 가까이 자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재정상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아까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새롭게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청남사로 개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학년 모두 남녀 합반인가요? 내년부터 합반으로 바뀌나요? 본교는 각 학년 12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학생이 8반, 그리고 여학생이 4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학급 편성은 남녀 분반이 원칙입니다. 그럼 본교는 선택감이 많은 관계로 선택수 같은 경우에는 합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행정학급의 편성에 있어서 남녀 분반 원칙은 변화가 없습니다.
중간고사를 서술형 100%, 기말고사를 100% 비율로 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요? 앞으로의 방향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서술형 평가의 비율은 대구 시내 모든 학교가 동일합니다. 서술형 평가를 집필평가 형태로 20% 이상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이 많아서 학생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몇 개 과목은 과목 특성으로 인해 서술형, 선택형, 단답형의 문항을 혼합하는 과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시 소수 인원 개설 과목은 등급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산술되지 않습니다. 성취도 3단계로서 A, B, C, 즉 절대평가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13명 이하는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며 절대평가로 됩니다. 수행평가가 너무 빡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재학생들의 의견이 있는데 수행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평가 방식이 궁금합니다. 가정중심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수행평가가 빡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과목별로 상의하며 거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학교 설명회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학관리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부를 통과하기 위한 그런 좋은 의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중3부터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타교와 차별되는 덕원만의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교육과정 부장님도 보여주셨다시피 본교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상당히 많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영학과라든지 전자공학 가는 경우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학생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교 블라인드 입시에 덕원고 선택이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덕원고의 생기부 작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초교과, 탐구교과 과목은 모든 학생들에 대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록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과목도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세특 기록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특에 기록을 합니다. 아까 진학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수업에 그런 활동들이 많이 기록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2024 대입부터 자소서 페이지, 블라인드 평가 등으로 추진 학교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학교의 수시 대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교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학생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학 컨설팅도 많고 아까 조금 전에 진로 상담원이 말씀하셨듯이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수준이 낮은 대학의 그런 종합전형까지도 저희가 면접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수과목 개설 운영 계획은 정규교육과정에서 개설 힘든 과목을 시즈고와 연계하여 꿈키움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학기 지금 예를 든다면은 그 화학실험과 그리고 실용통계 과목은 본교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즈고 학생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과제 연구하는 과목은 시즈고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9시에서 12시까지 본교 학생이 가서 그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생 선택이 적으나 해당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 과목은 과학사회 과목의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신입생 대상으로 일본어와 중국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보게 되면 1학년은 일본어가 214명, 중국어가 121명입니다. 과학사회 과목 운영은 아까
교육과정 부장님이 그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내책자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타교에 비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현재 1학년에서 3학년 학년별 문이과 인원을 알고 싶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기회를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면은 2학년 같은 경우 인문이 155명, 자연이 198명, 3학년 같은 경우 인문이 142명, 자연이 195명. 사실 자연계의 학생 수가 많습니다. 2, 3학년 과목 선택 시 많은 과목을 예로 들면 등급받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주로 2학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3학년의 등급별 인원을 분석한 결과 등급별 비율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까 진학 부장님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아까 강조하셨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양한 교내 장학금과 그리고 교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작년 학년도에 자료를 봤더니 교내 장학금에는 88명에 거의 약 5천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교회 장학금에는 41명에 약 2,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1학년 전과목 등급을 다 신경 써야 하나요? 대학마다 내신 반영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에 있어서 희망대학의 수시 모집 요항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체능 과목은 석차 등급을 산출함으로 반영되지 않는 대학이 많은 편입니다. 학교 임원을 하게 되면 학생부에 어떻게 기대되나요? 담임교사가 보통 활동기간, 활동 내용을 학생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합니다. 본교에서는 또 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적어주고 있으며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은 종합행위에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2학년 때 수 1, 2, 미적, 확통, 기하, 과목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나요? 몇 개를 선택하나요? 진도는 다 나갑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 2학년 1학기 때는 수학 1, 수학 2 선택이 가능합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미적, 확통, 기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문계열인 경우 2학년 1학기는 수학 1, 2학년 2학기는 수학 2, 확통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아래 대표 번호를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질문사항을 남겨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접 대면 설명과 상담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오늘 온라인 학교 설명을 했지만은 많은 장점을 봐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